불 속에서 평생을 달린 남자, 자신의 존엄을 구하다. 일장 훈장은 남았지만 내 자리는 사라졌다. 78. 숫자로만 보면 그냥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입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순간 묘하게 가슴 한켠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죠. 제 이름은 이강재입니다. 41년을 소방관으로 살았고 구조대장으로 퇴직했습니다. 불 속에서 사람을 꺼내는 일을 평생 해왔죠. 두렵지 않았냐고요?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들어갔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생일 아침,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훈장 액자가 걸려있고 맞은편 액자 속에서 아내가 웃고 있었죠. 아내는 3년 전에 떠났습니다. 조용히, 너무 조용히. 그 빈자리가 아직도 어색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를 먼저 봅니다. 습관이란 게 참 무섭죠. 저녁에 자식들이 왔습니다. 장남 민준이는 건설사 임원이 됐고 막내 수진이는 간호사로 일합니다. 둘 다 바쁜 사람들이라는 걸 압니다. 제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와줬으니 고마웠죠. 식사는 근처 한정식집에서 했습니다. 반찬이 12가지나 나왔습니다.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겉으로는요. 밥을 먹다 말고 민준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실버타운 알아봤습니다. 강남 쪽인데 시설이 정말 좋아요. 의료진도 상주하고 식단도 관리해주고.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솔직히 처음 든 감정은 거부감이었습니다. 실버타운이라는 단어 자체가 마치 제가 어딘가에 정리돼야 할 존재가 된 것 같아서요. 평생 현장에서 지휘하며 살아온 사람한테 그 말은 생각보다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나 아직 밥도 혼자 먹고 걸어다닌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민준이는 잠깐 눈을 피하더니 다시 말했죠. 아버지, 저희도 걱정이 돼서요.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 생기면. 수진이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표정에서 보였습니다. 걱정이라는 거, 진심이라는 거. 그날 밤 자식들이 돌아가고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불 꺼진 거실, 훈장 액자, 아내 사진. 혼자였습니다. 사실 매일 이랬습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 그건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민준이, 수진이 둘 다 자기 삶이 있는 사람들이고 제가 그 삶에 무게가 되는 건 제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었죠. 일주일쯤 지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민준이한테요. 그 실버타운 한번 보러 가자. 민준이가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다행이라는 말 대신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입주하기로 결정한 날 저는 짐을 쌌습니다. 책 몇 권, 옷, 그리고 아내 사진. 훈장 액자는 벽에 그대로 뒀습니다. 가져가기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요. 로비에 처음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반짝반짝한 대리석 바닥, 잘 차려입은 직원들, 화분들. 분위기는 나무랄 데가 없었죠. 그런데 저는 엘리베이터 옆 복도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소화기였습니다. 점검 스티커를 보는 게 제 오랜 습관이죠. 날짜가 꽤 지나 있었습니다. 지나치기가 어려웠습니다. 비상구 쪽으로 눈이 갔습니다. 박스가 2개 쌓여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이런 건 기본인데.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직원도 민준이도. 그때는 저도 그냥 넘겼습니다. 예민하게 구는 건가 싶었거든요. 새 출발하는 날 굳이 뭘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방관의 눈이라는 건 은퇴한다고 꺼지지 않습니다. 한번 보인 건 잊히지 않죠. 이장 천국의 조건. 처음 2달은 솔직히 좋았습니다. 식사가 나왔습니다. 제때 균형 잡힌 걸로.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일정이 있었고 교양 강좌도 있었죠. 무릎이 좋지 않은 저한테 계단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숨이 좀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빈집보다는 사람 소리가 들리는 곳이 덜 외로웠습니다. 같은 층 입주자들과도 조금씩 얼굴을 텄습니다. 퇴직 교장 선생님이 계셨고 한때 사업을 하셨다는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다 이 공간에서 만난 사람들. 말수는 없었지만 함께 밥을 먹다 보면 묘한 동질감 같은 게 생겼죠. 그런데 제 눈은 자꾸 다른 데로 향했습니다. 직업병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스프링클러 헤드를 봤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복도 비상 안내 등은 깜빡이고 있었죠. 점검 이력이 궁금했습니다. 작은 거라면 작은 건데 작은 것들이 쌓이면 큰 게 된다는 걸 저는 압니다.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프링클러 점검은 얼마나 자주 하나요?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저희 시설은 최신식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최신식? 그 말이 답인 척 나왔지만 답이 아니었습니다. 점검 주기를 물었는데 시설 자랑이 돌아왔으니까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는요, 야간에 돌아다니다 보니 보였습니다. 경비 인원이 줄어 있었습니다. 처음 입주할 때 들었던 안내와 달랐죠. 의료진 상주라고 했는데 밤 11시가 넘으면 의료 인력이 한 명이었습니다. 넓은 건물에 한 명이요. 불안하냐고요? 불안하다기보다는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 같은 게 아니라 경험에서 오는 판단이었죠. 조건이 갖춰지면 사건이 일어납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수첩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장소, 문제점.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사고는 기록하지 않으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적었습니다. 하지만 누구한테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어쩌면 제가 예민한 걸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비상구를 지날 때마다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박스는 여전히 거기 있었고 아무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안전은 점검에서 시작된다. 제가 41년 동안 입에 달고 산 말입니다. 현장에서 저한테 배운 후배들은 아직도 기억하겠죠. 정작 저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묘하게 답답했습니다. 노인네가 예민하게 군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입을 닫고 있다는 게, 그게 가장 서운한 부분이었습니다. 3장 작은 불꽃. 비가 오는 밤이었습니다. 장마끝 무렵 습도가 높고 후텁지근한 날이었죠. 저는 잠이 잘 오지 않아 책을 읽다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무릎이 묵직하게 쑤시는 날이었습니다. 기압이 낮으면 늘 그랬습니다. 자정 가까이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탄 냄새. 희미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바로 일어났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데 무릎이 욱신했지만 그런 걸 따지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복도에 나왔습니다. 연기가 아직 눈에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죠. 3층 주방 쪽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기 합선이었습니다. 나중에 확인된 거지만 오래된 배선이 습기에 취약했던 겁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습니다. 일부는요. 일부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직원들이 나왔습니다. 표정에서 당혹감이 역력했죠. 누가 먼저 움직여야 할지, 누가 지휘를 해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표정. 비상대피 매뉴얼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 상황에서 몸이 굳어버리면 매뉴얼은 종이에 불과합니다. 저는 움직였습니다. 노약자 먼저 이동해야 합니다. 바퀴 달린 보조기구 쓰시는 분들 먼저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크게. 41년의 현장이 근육에 남아있던 겁니다. 창문 쪽으로 달려가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막았습니다. 창문 닫으세요. 열면 연기가 더 들어옵니다. 직원 한 명이 멍하니 서 있길래 어깨를 잡았습니다. 비상구 앞에 박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치워야 해요. 뛰어요. 비상구 앞 박스. 처음 입주하던 날 봤던 그거였습니다. 그게 그날 밤 사람이 지나야 할 길을 막고 있었죠. 무릎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통증이 아니라 자극, 경고 같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를 오가며 입주자들을 안내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옆에 서서 계단을 같이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야간 의료 인력이 한 명이라는 게 그때 실감이 났습니다. 연기를 마신 분들이 생겼는데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간호사라서 아는 겁니다. 사람이 더 있었어야 했습니다.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았습니다. 소방차가 왔고 30분 안에 진압됐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정말로요.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다행인 건 그냥 운이 좋았던 겁니다. 스프링클러가 다 작동했더라면, 비상구에 박스가 없었더라면, 야간 인원이 더 있었더라면, 다행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였어야 합니다. 무릎을 짚고 앉았습니다. 로비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연기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죠. 41년 만에 다시 현장 한가운데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을 뿐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불 앞에서 제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그게 반가우면서도 조금 무서웠습니다. 사장 침묵하라는 압박.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관리자가 입주자들을 모았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차분하게 연출됐지만 저는 그 차분함이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어젯밤 작은 해프닝으로 놀라셨을 텐데 신속하게 대응해서 다행입니다.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작은 해프닝. 그 단어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연기를 마신 분이 3명이었습니다. 한 분은 새벽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게 해프닝이라는 말로 정리될 수 있는 건지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관리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일이 외부로 알려지면 시설 가치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분들께도 좋지 않은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몇몇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히 넘어가자는 분위기였습니다. 괜히 시끄럽게 하면 우리만 불편해진다는 거였죠.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싸우는 게 피곤한 나이니까요. 하지만 이해와 동의는 다릅니다. 민준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미 어딘가에서 연락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치지 않으셨죠? 다행이에요. 근데 아버지, 이번 일 굳이 크게 만들지 마세요. 시설 측에서도 수습하려 하는 것 같고 괜히 나서시면 입장만 난처해집니다. 입장이 난처해진다?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민준이가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닐 겁니다. 그냥 그렇게 세상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체면, 관계, 손해보지 않기. 그게 민준이의 방식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불이 났을 때 들어가는 사람이 다음에 또 불이 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입을 다물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합니다. 그게 비겁하게 느껴지거든요. 수진이가 왔습니다. 퇴근 후 곧바로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기록지를 살펴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응급 대응이 30분 이상 지연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야간 간호 공백 시간이 2시간 넘게 존재해요. 수진이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간호사의 눈으로 본 거였습니다. 저와 다른 방향에서 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는 평생 불이 번지기 전에 알렸다. 작을 때 막을 수 있을 때. 그게 내 일이었으니까. 천장을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입 다물라는 건 그 41년을 부정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장역전. 소방구조대장으로 일하면서 쌓인 인연이 있습니다. 현직에서 은퇴한 후에도 연락을 이어온 후배 간부가 있었습니다. 부산에 있던 친구인데 이제는 소방청 안전점검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죠.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입주 초기부터 적어온 기록이었습니다. 날짜, 장소, 상태, 소화기 점검 날짜, 스프링클러 이상, 의심 지점, 비상구 접침물 목격일자. 꼼꼼하게 적혀 있었죠. 전화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안전점검 요청하고 싶다. 자료 있으니까 봐줘. 후배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사적인 부탁이 아니라 명백한 사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프링클러 헤드 12개 중 5개가 작동 불량이었습니다. 안전 인력 배치 현황은 허위 보고 상태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야간 의료 인력 2명 상주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실제 운영은 1명이었습니다. 계약 위반이었습니다. 시설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론 노출을 막고 싶다는 게 본심이었겠죠.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 보증금 전액 반환이었습니다.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공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 그게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 그게 목적이었으니까요. 점검 결과는 이미 공식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해당 시설은 시정 명령을 받았고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가 왔습니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평소에 그 단단하고 계산적인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무너진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세워지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얼굴이었죠. 한동안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보신 걸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나쁜 게 아니다. 그냥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인 거지. 민준이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앞으로는 아버지 말씀 먼저 들을게요. 그 말이 훈장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들한테서 받은 말이라서요. 수진이는 옆에서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육장난은 아직 현역이다. 이사를 했습니다. 수진이 아파트에서 걸어서 15분 거리,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방 2개에 거실 하나.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짐을 풀면서 아내 사진부터 꺼냈습니다. 창문 옆 선반 위에 올려뒀죠. 햇빛이 닿는 자리였습니다. 아내가 볕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훈장 액자. 이번엔 가져왔습니다. 벽에 걸었습니다. 예전엔 그냥 걸려있는 물건이었는데 이번엔 다르게 보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증거 같은 거였습니다. 아파트에 자리를 잡고 며칠이 지나자 저는 가만히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근처 경로당에 갔습니다. 안전교육을 하겠다고 했더니 처음엔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무슨 교육이냐, 그 표정들이었죠. 그런데 막상 시작하니까 달랐습니다. 소화기 쓰는 법, 연기 속에서 움직이는 방향, 비상구 확인하는 습관. 거창한 게 아니라 몸에 배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구조대장 출신이 이런 데 와서 이런 걸 알려주는 거야?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이런 데가 제일 중요한 데입니다. 아파트 주민 대상 소방훈련도 신청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처음엔 복잡하게 여겼지만 경력을 이야기하니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주민 30명 남짓이 모였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저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까지. 무릎이 아팠습니다. 종일 서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집에 돌아와 의자에 앉았을 때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든 기분이었습니다. 지역 노인 안전자문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구청 복지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방 출신 어르신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니 활용하겠다는 거였죠. 어느 날 오후 수진이가 들렀습니다. 아버지 요즘 더 바빠 보여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실버타운에 있을 때보다 훨씬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 바쁨의 결이 달랐습니다. 벽을 보았습니다. 훈장 액자 옆에 새로 생긴 액자 하나. 지역 안전봉사 위촉장이었습니다. 구청장 직인이 찍힌 종이 한 장이었지만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현재의 저라는 증거니까요.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인이 되면 물러나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게 마지막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지켜야 할 게 남아있는 사람은 아직 현역입니다. 몸이 젊지 않아도, 무릎이 쑤셔도, 눈이 보이고 기억이 남아있고 아직 목소리가 나오는 한 저는 아직 현역입니다.